수요일 오후마다 민석이랑 호텔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을 내가 그 여행에 데려가면 좀 불편하지 않겠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수진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작은 스피커에서 낯익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숨기고 싶던 대화,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진실이 이제 모두의 귀에 꽂혔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한때는 서로의 하루를 끝으로 마무리해주던 그 관계가 어느새 낯선 이름으로 낯선 장소에서 뒤틀려 있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기로 했다. 가끔 어떤 진실은 말보다 더 큰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제 이름은 정우. 올해 52입니다. 아내 수진이는 47이지만 늘 또래보다 한참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입니다. 키가 크고 긴 흑발에 하얀 피부, 단정한 옷차림까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쉽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지금도 규칙적인 운동과 제철 식단을 꾸준히 지키며 세월이 지나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와 함께 살아온 지도 어느덧 24해. 한 달 뒤면 우리의 은혼식이 다가옵니다. 그 특별한 날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와 둘째 현우는 이제 막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 자주 얼굴을 봅니다. 저는 분당에 있는 대형 제약회사에서 준법감시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 아래 일반 의약품과 복제약을 모두 다루는 회사였기에 규정과 절차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최근 한 차례 서류 누락이 감사에 걸리면서 사내 점검 주기가 급격히 짧아졌고 그 이후로 저는 8개월 넘게 매달 지방 창고까지 출장을 다녔습니다. 밤낮 없이 문서와 재고를 확인하며 3명의 신입 준법 담당자를 직접 교육해가며 조금씩 업무를 나눠주기 시작했죠. 생활은 빠듯해졌지만 인증 재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던 즈음 저는 처음으로 은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25주년 결혼기념일에 맞춰 아내에게 조용히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깜짝 선물처럼요. 어느 날 회사에서 드물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마음이 이끌려 시내로 향했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자 인사동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혼식을 앞두고 이 시간을 단지 숫자로만 지나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예전에 아내 목걸이를 맞췄다는 작은 세공점을 추천해 주었기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가게에는 외국에서 온 장인이 있었는데 이미 한국 생활이 15년을 넘어 말투도 익숙했고 손재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내와 함께 고른 1.1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꺼내 보여주며 그 돌을 목걸이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장인은 잠시 조용히 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백금과 순은으로 구성된 몇 가지 세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보석을 중심에 두고 작은 다이아 3개가 둘러싼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는 딱 수진이에게 어울리는 형태였죠. 가격도 적당했고 작업은 2주 후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반지는 안전하게 촬영 후 보관되었고 확인용 사진도 함께 받았습니다.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가벼운 기분으로 인사동 골목을 나섰고 큰 길 쪽으로 걸어 나가던 찰나 우연히 오른쪽 시야에 익숙한 모습이 스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막 나오는 사람이 수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뻔했죠. 그녀는 분명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택시를 부르고 있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쳐서 여기서 뭐해? 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택시에 올라탔고 그 옆으로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안에서 나와 그녀 옆으로 다가온 그는 뭔가 웃으며 이야기를 건넸고 수지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택시는 멀어져 갔고 민석은 혼자 인사동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 있던 저는 어떻게 이 장면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둘이 내게 말하지 않고 은혼식을 준비 중인 건 아닐까?
민석이 도와주고 있는 걸까? 호텔은 단지 만남 장소였을까? 모든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순간 판단하기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밤 수진과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떠보자는 생각으로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도심 외곽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넓고 조용한 동네에 자리에 있었고 회사와의 거리도 적당해서 오랫동안 정이 든 곳이었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에다 꾸준한 투자로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어났고 아이들도 대학을 마치고 각자 삶을 꾸려가며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집이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차고를 지나 부엌으로 들어섰고 가방을 내려놓은 후 넥타이와 재킷을 벗어 복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익숙한 발걸음으로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 방을 서재라고 불렀지만 사실 책보다 기억이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늘 그렇듯 조용히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가 먼저 물었고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꽤 생산적이었어. 할 일 마무리했고 다음 주 창고 출장 준비도 끝냈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그냥 집 안정리 좀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조용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내내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점심 무렵 그녀가 강남 호텔에서 민석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수지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반응을 떠보려 했습니다. 요즘 민석 자주 보지? 전에 걔가 물어본 약 관련해서 전해줄 게 있어서 혹시 오늘 우리 집에 다녀가진 않았어? 그 순간 그녀가 보일 반응이 궁금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석을 본 게 우리 둘이 그들 집에 갔던 지난주였다고 말했다. 거짓말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내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분명히 실수를 할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멈추기로 했다. 이미 나는 점점 확신이 생기고 있었고 걱정이 커지고 있었다. 수진이와 나는 반년이 넘도록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몇 번이나 먼저 다가갔지만 그녀는 조용히 매번 거절했다. 늘 피곤하다거나 두통이 있다는 식의 핑계였고 솔직히 섭섭했다. 가장 최근은 일요일 밤이었는데 그날도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돌아누웠다. 나는 괜히 화내게 될까봐 이 문제를 꺼내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나는 금요일에 민석이와 영숙을 저녁에 초대하자고 제안해봤다. 그녀는 그 주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며 다음 주로 미루자고 했다. 그런데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내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가야 한다는 걸.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번 주가 나아. 다음 주는 내가 또 지방 내려가니까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시 떠봤다. 혹시 민석이랑 무슨 일 있었어? 내가 걔 얘기 꺼낼 때마다 좀 불편해 보여서.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 굳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 좀 하며 방을 나갔다. 나는 그녀의 반응과 대답을 떠올려 보며 이제 더는 의심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고 민석이도 그 안에 있었다. 그래도 그녀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 달 은혼식에 대해 생각해 본 게 있는지 물었다. 우리 은혼식 말이야. 집에서 파티 한번 할까 하는데 민석이랑 영숙이, 대호랑 명주도 부르고 지훈이네랑 현우네도 오라고 해서 케이터링 불러서 음식 준비는 맡기면 우리도 편하잖아. 그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내가 하고 싶다면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 요즘 별로 재미가 없잖아. 좀 분위기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덧붙였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넌 알아? 그녀는 내가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재미고 뭐고 신경 쓸 틈이 없었어. 당신도 출장 다니느라 우리 둘이 제대로 시간도 못 보냈잖아.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다. 근데 그거 말고 말이야. 부부로서의 삶, 그건 난 지친 적 없거든. 근데 넌 지난 반년 넘게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나한테 무슨 말도 없고
그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았잖아.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사실은 당신이 더 피곤해 보였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너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유를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미안해. 그 얘긴 그만할게. 넌 내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를 뿐. 그러니까 우리 은혼식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편하게 있어. 말은 내가 다 정리할게.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다. 서재로 들어가 TV를 켰지만 딱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조용히 정리할 시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고 싶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주 출장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 수진이와 민석은 내가 집에 없다고 생각하면 방심할 수도 있고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 그녀는 내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태다.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다음 날은 목요일이었다. 나는 출근해서 전자기기 쪽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프로젝트 몇 개를 함께 한 사이였고 믿고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고 그는 어떤 장비를 사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그가 추천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바로 주문했고 그날 오후 사무실로 장비가 도착했다. 역시 세상은 사람 하나 잘 두면 일이 풀린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내렸다. 모든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내의 일상을 조용히 기록해보기로 한 것이다. 예전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의 조언을 받아 작고 조용한 녹음 장치를 하나 구했고 집 안과 차량 그리고 그녀가 자주 쓰는 물건에 크게 눈에 띄지 않게 설치했다. 법적인 선은 넘지 않도록 조심했고 그저 내 감정이 만들어낸 의심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장을 보러 간 틈을 타 나는 집 안 곳곳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지하 워크숍에 녹음기를 세팅했다. 예비방에 라디오를 틀어두고 지하로 내려가 수신 상태를 확인했다. 완벽했다. 원래는 그녀가 잠든 뒤에 가방과 차에 장치를 붙이려고 했는데 운 좋게도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일찍 잠들었다. 나는 그 틈을 타 가방 안쪽에 장치를 고정시키고 녹음기를 들고 차 트렁크까지 조용히 이동했다. 세팅 완료.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작동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다음 날 금요일, 시간은 달팽이처럼 느리게 흘렀다. 당장이라도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최소한 저녁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했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녹음되지 않기를 바랐다. 지루하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아직까지는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생각은 꼬리를 물었다. 왜 그녀는 나를 속이는 걸까? 왜 갑자기 부부관계를 끊어버린 걸까? 우리는 2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처음 24년은 정말 행복했잖아.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좋은 삶을 함께 누려왔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내가 그동안 그녀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일까?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해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항상 하던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대화조차도 사라졌다. 수진이는 무척 예민해 보였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잔뜩 긴장했고 이따가 듣게 될 녹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불안했다. 저녁 시간은 마치 형식적인 의무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이내에 일찍 자러 가겠다고 말하며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1시간쯤 기다렸다가 그녀를 확인하러 조심스레 2층으로 올라갔다. 들리는 숨소리로 보아 잠든 것 같았다. 나는 곧바로 지하 워크숍으로 내려갔다. 녹음기를 확인하니 분명히 무언가 녹음되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러 테이프를 되감고 플레이를 눌렀다. 처음 들린 건 전화벨 소리였다. 굉장히 또렷했다. 녹음기가 완벽히 작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록 그녀의 말만 들렸지만 그 너머의 대화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지금 왜 전화했어? 뭐 때문에? 아니, 오늘이나 내일은 안 만날 거야. 그 사람이 지방 가기 전까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응.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끊자. 끊어. 그 뒤로는 별다른 통화는 없었고 오히려 아침쯤 아이 중 한 명에게서 온 평범한 전화만 한 통 더 있었다. 오후 내내 그녀는 외출하지 않았기에 자동차 녹음기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사실 더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주말 내내 그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다. 내 안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기 위해서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와 민석은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확신을 줘야 했다. 이미 나는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지만 법적 증거로 삼기 위해선 조금 더 필요했다. 나는 은혼식 파티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날을 아주 특별하게 기억되게 만들 계획도 세웠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 나는 그녀에게 출장 일정을 미뤘다고 말했다. 대신 다음 주에 짧게 다녀올 예정이며 이번 주는 파티 준비를 좀 하려고 한다고 했다. 늦은 오전쯤 나가서 저녁 전엔 돌아올 거라고. 그녀는 파티가 기대된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난 후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다시 약속을 잡고 있었다. 그날 하루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콧노래까지 흘러나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아마 내 결혼 생활의 끝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이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걸까?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서늘해졌고 다시 깊은 통증이 밀려왔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녁 무렵 나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 그날 녹음된 테이프를 되감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녀는 그녀의 연인 민석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녹음된 내용은 이런 식이었다. 여보세요. 방금 들었어. 다음 주 수요일 일정이 바뀐대. 늦게 출발하고 일찍 돌아온다고 해. 점심에는 만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일찍 들어올지 모르니까 나도 일찍 들어가야 해. 왜 계획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파티 준비 때문에 좀 할 게 있다고만 했어. 그 사람이 뭘 아는 것 같지는 않아. 당신이라면 말해줬겠지. 그 사람은 혼자서 끙끙 앓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진심이었어.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해. 그 사람도 출장 자주 안 갈 수도 있고. 이따 다시 얘기하자. 그 뒤로 이어지는 대화는 별 의미가 없었고 녹음에 남길 가치도 없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재생을 멈추고 다시 처음으로 되감았다. 수지는 이 관계를 끝내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다. 나는 다시 깊은 상처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다. 앞으로는 계속 녹음을 들으며 판단해 가기로 했다. 그 다음 2주 동안 나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와 민석은 그 주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만났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그녀의 차로 나가 트렁크에서 녹음기를 꺼내 지하로 향했다. 녹음기의 시간을 확인하니 약 2시간 분량이 담겨 있었다.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루라도 빨리 듣고 싶었다. 저녁을 마친 뒤 나는 그녀에게 지하에서 조금 작업할 게 있어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에도 지하 워크숍에 오래 머무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뜨개질을 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곧바로 지하로 내려가 녹음을 들었다. 처음 1시간은 그들이 서로 조심하며 약간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나누는 대화들이었다. 크게 자극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수지는 즐기고 있는 듯했다. 민석은 여전히 상상력이라고는 없는 멍청한 인간처럼 들렸다. 초반 몇 분은 집중해서 들었지만 그 뒤는 뻔한 흐름이라 대충 흘려들었다. 몇 분이 지나자 침묵은 점점 불편한 정적 속으로 바뀌었다. 더는 말이 없었고 오직 무너지는 숨결 같은 기류만이 녹음기에 남았다.
나는 멍하니 재생 버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올린 시간들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녹음은 30분 가까이 이어졌지만 나는 중간에서 재생을 멈췄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고 내 안에서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다. 우리의 사랑은 적어도 나에겐 더 뜨겁고 진심이었는데 어쩌면 그녀는 거기 있고 싶지도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들리는 순간들도 있었다. 나는 녹음을 멈추고 테이프를 되감아 안전하게 보관했다. 그리고 4번을 2개 만들었다. 하나는 지하 금고에, 하나는 내 서류 가방에 넣었다. 또한 몇 통의 통화 중 일부를 발췌해 샘플 테이프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언젠가 꼭 써먹을 날이 올 것이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나는 몇 번이나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제 그녀는 나를 속이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내 앞에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건 아닐까. 파티를 딱 사흘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녹음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녹음되었다. 민석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대화 대부분은 들을 수 없었다. 수진이가 현관에서 그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꽤 격하게 말하고 있었다. 안 돼. 여기선 안 돼. 내 집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이미 말했잖아. 우리 끝났다고. 그렇게 몇 분 정도 실랑이가 이어졌고 곧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거기에 반대하고 있었다. 그 몇 주 동안 나는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고 그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피했다. 그녀도 내 변화에 눈치채기 시작했다. 파티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당신 나한테 말도 별로 안 하고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화난 거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글쎄, 그럼 넌 내가 화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녀는 말도 안 돼.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되물었다. 나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전에 말했잖아. 우리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근데 넌 듣지도 않고 그냥 화만 내잖아. 늘 소리 지르는 게 답이었어. 난 그냥 당신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 나를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길 바랄 뿐이야.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울게 해서 미안해. 그냥 속이 꽉 막혀서 그랬어. 난 당신이 그런 일은 절대 안 할 사람이라고 믿어. 정말 믿고 있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절대 아프게 할 수 없어. 그걸 믿어줬으면 해. 그녀는 눈물을 닦고 나를 바라보았다. 슬픈 눈빛이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고 그 대화는 그대로 잊힌 듯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말을 주고받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리고 드디어 은혼식 파티 날이 다가왔다. 정확히 기념일 하루 전 금요일 밤이었다. 친구들과 아이들 모두 금요일이 가장 편하다고 해서 정한 날이었다. 모든 음식과 준비는 케이터링으로 맡겨뒀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옷을 갖춰 입는 것뿐이었다. 파티 시작 1시간 전쯤 우리는 안방에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 이제 피하기만 하던 태도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물었다. 작년에 내가 사준 그 파란 드레스 입을 거야? 그 드레스는 앞뒤로 그녀의 매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옷이었다. 정말 그녀에게 너무 잘 어울렸고 그녀가 어느 쇼윈도에서 바라보며 예쁘다고 했던 걸 기억하고 다음 날 바로 사두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생각이야. 그 드레스 나도 정말 좋아해. 당신만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내게 사준 옷이잖아. 오늘 같은 날엔 딱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녀는 내게 되물었다. 그럼 당신은 뭐 입을 거야? 나는 그냥 셔츠에 넥타이
그리고 가벼운 재킷을 입을 거라고 말했다. 당신이 주인공이니까 내 옷이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그녀는 오랜만에 얼굴을 붉히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오늘 꼭 보고 싶었다. 오늘은 우리의 은혼식. 오늘만큼은 그녀가 웃고 행복해하길 바랐다. 그리고 이날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를 바랐다. 손님들은 저녁 7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고 우리는 6시 45분쯤 이미 준비를 마쳤다. 나는 파란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 여자를 나는 평생 사랑했다. 나의 청춘 전체를 그녀에게 바쳤다. 그런 그녀를 지금 나는 잃고 있는 중이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가 떨려 잠깐 의자에 앉아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오늘 밤 파티에도 그걸 착용하길 바란다고. 나는 서랍장으로 가서 보석함을 꺼냈다. 인사동 장인이 포장해준 금빛 상자를 열고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뒷모습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레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정말 아름답다. 너무 고마워. 정말 사랑해. 영원히 간직할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게 다가와 입을 맞췄다. 우리는 그 순간을 함께 나누었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그녀에게 했던 말을 되새겼다. 나는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 그것이 내가 요즘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진실이었다. 사랑하는데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의 맹세를 외면했고 나 아닌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 그 남자, 내가 가장 믿고 가장 아꼈던 사람, 거의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 내가 믿었던 두 사람이 함께 나를 배신한 것이다. 그 배신은 나의 숨까지 막아버릴 만큼 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녹음된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그날 그들의 날, 그게 나에게 용기를 줬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도록 모든 준비는 마쳤다. 케이터링도 정리되었고 집 안도 정돈되었다. 오늘 초대된 사람은 총 8명. 지훈이네, 현우네 부부, 그리고 민석과 영숙. 마침 우리가 자주 만나는 또 다른 부부도 함께 오기로 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건 민석과 영숙이었다. 민석은 내게 악수를 청했고 영숙은 수진이에게 다가가 껴안았다. 그들은 우리와 가장 오래된 친구들 중 하나였다. 이 저녁은 원래라면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었다.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형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네요. 예쁜 집, 멋진 자식들, 아름다운 아내까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수진이랑 난 지난 2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항상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영숙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렸다. 그녀는 예전엔 귀엽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조금씩 변하게 마련이었다. 한때 영숙은 정말 예뻤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살이 많이 찌고 평범하고 수수했다. 그녀는 내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앞으로도 오래 행복하라고 말했다. 나는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이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꼭 그렇게 되진 않을지도 몰라요. 라고 작게 속삭였다. 그 말은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했다. 영숙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말없이 민석의 손을 잡고 바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방금 영숙한테 무슨 말 했어? 왜 그렇게 표정이 굳었던 거야? 나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오늘은 파티를 즐기자고 했어. 친구들도 오고 아이들도 와 있고 우리가 함께한 지난 24년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잖아. 오늘은 25주년이야. 오늘은 그냥 웃자. 그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제 나머지 손님들이 도착했다. 큰아들 지훈과 아내 지혜가 먼저 들어섰고 뒤따라 대호와 명주, 그리고 둘째 현우와 그의 아내 소연이 함께 들어왔다.
곧 우리는 아이들과 친구들의 축하 인사에 둘러싸였고 파티는 빠르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얘기 나누는 사이 수진이와 나는 서로 떨어져 각자 무리를 상대해야 했다. 파티에 대한 질문, 집에 대한 이야기, 결혼 생활 25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갔다. 그날 저녁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다. 전문 케이터링 덕분에 식사는 완벽했고 모든 게 흠잡을 데 없이 잘 준비되어 있었다. 단, 세 사람만 빼고는 나는 계속해서 민석과 수진이를 지켜봤다. 그들은 몇 번 서로 가까이 다가갔다가도 따로 시간을 갖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마침내 수진이가 민석의 팔꿈치를 잡아 끌어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민석은 처음엔 환하게 웃더니 곧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무언가 알아챈 듯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지훈이가 다가와서 나와 대화를 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답을 흐리며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다고만 했다. 나는 그 다음 시간들을 대호, 명주,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보내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일부러 민석과 수진이 모두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식당으로 들어섰다. 자리 배치는 미리 정해져 있었고 양옆에는 두 며느리가, 수진이 곁에는 두 아들이 앉았다. 식사는 아름다웠다. 맛도 좋았고 분위기도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말을 꺼낼 시간이었다. 나는 와인잔의 칼끝을 톡톡 두드렸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특별한 날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모두를 향해 건배를 제안했고 잔잔한 박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아내 수진을 위해 특별히 한 잔 더 올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등은 나를 향해 있었고 오직 수진이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잔을 입에 대지 않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만이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거실에 모여 디저트를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민석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엔 살짝 걱정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영숙이랑 수진이 둘 다 오늘 너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었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별일 없어. 근데 왜 다들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냥 너 오늘 좀 평소 같지 않았잖아.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니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사실 너한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일 아침 8시 반쯤 너랑 영숙이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 와서 아침 같이 하자. 같이 이야기 좀 했으면 해. 영숙이 의견도 듣고 싶거든. 시간이 좀 이른 거 알지만 중요한 얘기야. 내 도움이 정말 필요해. 그는 좋아, 갈게. 근데 힌트 하나라도 줄 수는 없냐고 물었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일 얘기야. 서프라이즈라. 아직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 수진이한테도 오늘은 안 얘기할 거야.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툭 두드리고 옆에 있던 현우에게 말을 걸며 자리를 옮겼다. 나는 민석이 영숙에게 다가가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수진이에게도 뭔가 얘기를 했다. 그들은 내가 직장에서 뭔가 큰 계획을 준비 중이라 생각했고 수진이는 눈에 띄게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파티는 마무리 분위기로 접어들었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인사를 나누고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방 안을 돌며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라는 인사를 남겼다. 이 밤은 처음부터 내겐 고통스러웠다. 겉으론 축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끝나버린 삶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으니까. 가장 먼저 돌아간 건 민석과 영숙이었다. 그 뒤를 이어 대호와 명주,
그리고 지훈과 지혜가 떠났다. 막내 아들 현우와 아내 소연은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수진이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떠났다. 영숙은 돌아가기 전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혹시 내일 아침 전에라도 얘기하고 싶으면 꼭 전화해. 정말 무슨 일 있다면 도와줄게. 그녀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고 그 곁에서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했고 정말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내일 봬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다. 그녀의 그 단순한 한마디 진심은 그 순간까지 민석과 수진이가 내게 안긴 상처보다도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불륜의 문제는 늘 그렇다. 가장 상처받는 건 가장 죄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케이터링 팀과 미리 얘기해둔 대로 남은 음식들은 포장해 가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다시 와서 뒷정리를 하기로 했다. 그들이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섰다. 나는 수진이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먼저 올라갔다고 했다. 나는 케이터링 팀이 다 떠날 때까지 잠시 더 기다린 후 불을 모두 끄고 서재에 들러 몇 가지 정리할 일을 마쳤다. 그리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안방에 들어서자 수진이는 여전히 파란 드레스를 입은 채 거실용 의자 중 하나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반대편 의자에 조용히 주저앉았다.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분노도 복수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뿐이었다. 나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그녀도 웃었지만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쳐갔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하나 물어봐도 돼? 파티에서 당신이 나한테 건배할 때 왜 잔을 마시지 않았어? 나는 웃으며 되물었다. 글쎄, 넌 왜 그랬다고 생각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모르겠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는 다시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혹시 내가 화낼 만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녀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미안하지만 난 그 말을 그대로 믿긴 어렵네. 우리 사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데 오늘은 너무 지쳐서 얘기할 힘이 없어. 오늘 밤은 손님 방에서 잘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쉬며 손님 방으로 향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옮겨두었던 내 물건들이 그 방에 있었다. 문을 닫고 생전 처음으로 손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이 집을 산 이래로 사랑하는 아내를 내 방 밖에 두고 문을 잠근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행동조차도 나에겐 너무 아픈 일이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에 필요할 것들을 가방에서 다시 확인했다.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옷을 벗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 좀 들어가도 돼? 그녀는 다시 한번 두드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안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그대로 잠이 들었고 악몽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6시 45분에 눈이 떠졌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아래층에 내려가 아침을 챙기는 시간은 평소 같으면 7시 15분. 하지만 오늘 아침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식욕도 없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나는 침대에 계속 누워 있다가 수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은 후 조용히 욕실에 들어갔다. 세수하고 거울을 마주보며 숨을 고른 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았다. 8시 15분쯤이 되었을 때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수진이와 마주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 들어서자 그녀는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침묵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은 아침이야. 커피 있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커피 머신 앞으로 걸어갔다.
이미 오래전에 내려진 커피는 묽고 탁해져 있었다. 쓴맛이 입안을 감쌌지만 지금 내 기분엔 그 쓴맛이 어울리는 것 같았다. 수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커피 잔과 아침 신문을 들고 식탁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민석과 영숙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곧 도착하게 될 거라는 사실은 그녀에겐 놀람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나는 신문을 반쯤 펼쳐들며 읽는 척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당신 나 의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다 그 때문이야? 그제야 나는 그녀가 울었다는 걸 알아챘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그녀의 연인이 있는 자리에서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감정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될 터였다. 마침 무언가를 말하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다. 수지는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얼굴을 닦은 뒤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 앞엔 민석과 영숙이 서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 정우가 아침에 잠깐 들르자고 해서. 영숙도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괜찮아. 얼굴이 좀 울었나 봐. 수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들어와요. 곧장 주방으로 와서 날 찾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을 불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거실로 나가 밝은 목소리로 두 사람을 맞았다. 어서 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민석과 영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수지는 평소 앉던 1인용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의 표정엔 이미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 그래서 오늘 작은 발표 하나 하려고 해. 그동안 회사 일로 바쁘게 살아왔지. 출장 다니고 눈치 보고 책임 떠안고 그게 내 몫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아. 일주일 전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곧 은퇴할 거야. 수지는 놀라 물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 민석이 맞장구 쳤다. 그래, 형도 이제 좀 쉬어야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 응원 고마워. 사실 우리 은혼식을 기념해 아내와 조용한 여행을 계획했었거든. 제주 배편, 해변 쪽 숙소까지 예약해놨어. 둘이서 며칠 쉬고 오려 했지. 수지는 멍하니 날 바라보다가 나직이 물었다. 계획했었단 말은 지금은 아니란 뜻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수요일 오후마다 민석이랑 호텔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을 그 여행에 데려갈 순 없잖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삼키고 수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 옆 녹음기로 걸어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작은 스피커에서 수진과 민석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녹음을 중단하고 천천히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안 돼. 민석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영숙이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눈을 번뜩이며 민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민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두 사람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졌어. 넌 연인으로도 사람으로도 자격 없는 인간이야. 영숙은 수진에게도 돌아서며 한마디 남겼다. 넌 두 가정을 망가뜨렸어. 이 모든 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민석아, 지금 당장 나가. 너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다. 여기 필요한 자료예요. 이혼을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숙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민석을 한번 짧게 노려본 뒤 조용히 집을 나섰다. 민석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 나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다. 모든 것을 지켜본 그녀는 이제 무엇을 잃었는지 알았을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했다. 축하해. 민석이도 영숙이도 이제 모두 너로 인해 망가졌어. 수진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설명할 기회를 줘. 당신이 너무 바빴고 나는 외로웠어. 민석은 그냥 친구였는데 우리가 선을 넘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 당신한테 다 돌려놓고 싶어. 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담담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뒤 며칠을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배신감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건 줄 몰랐어. 처음이었을까? 다른 사람과도 그랬던 적이 있었을까? 너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은 뭘 느낄까 끝없이 생각했어. 그녀는 애절하게 말했다. 아이들에겐 말하지 말자. 정말 그럴 마음 아니었어. 민석이랑은 최근에 몇 번 만난 게 전부야.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진심을 왜 나에겐 보여주지 않았니? 왜 우리 사이가 힘들다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했어야지. 그런데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게만 주기로 했던 걸 다 줘버렸어. 그건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책상 위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여기 이혼 서류야. 회사 정리하면서 함께 준비했어. 내가 조용히 받아들인다면 이 집과 돈 다 정리해서 넘길게. 하지만 거부하거나 소송한다면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법정에 낼 거야. 그땐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수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정우야,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줘. 나는 시선을 피하며 낮게 말했다. 나는 떠날 거야. 원래 우리가 함께 가려 했던 여행길에 이젠 나 혼자 갈 거야. 내 변호사가 연락처는 알고 있어. 아이들에겐 내가 직접 말할 거야. 그리고 지훈이랑 현우에게 편지를 써놨어. 모든 걸 적었어. 내가 이혼을 받아들이면 그 편지는 폐기할 거고 끝까지 버틴다면 두 아이는 내가 날 어떻게 배신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 전까진 우리가 서로 달라졌고 결국 각자 길을 가기로 했다고만 말해둘 거야. 나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단지 분노한 아버지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고 나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에 남은 건 그녀가 민석과 나눈 배신의 대화뿐이었다. 그 기억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나는 고개를 돌려 집을 나섰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워낸 그 집의 문을 닫을 때조차 등 뒤로 들려오는 수진의 울음소리는 선명했다. 나는 제주행 배편과 숙소 예약 확인서를 손에 쥔 채 이제 조용히 나 자신을 돌볼 준비를 마쳤다.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나를 세울 시간이었다. 비록 순수함은 잃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진 내가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도 모든 걸 당연히 여기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남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집을 마지막으로 떠나며 나는 백미러 너머로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달려나와 그대로 차도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는 잠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녀도 정말 나를 사랑했는지 모른다. 어쩌면 지금의 고통은 내가 겪은 그것과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결국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제 내 앞에는 오롯이 나만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이혼은 정리되었고 각자는 자신이 감당할 몫을 안고 떠났다. 민석과 영숙도 결국 함께하지 못했으며 나는 아직도 가끔 영숙과 안부를 주고받는다. 이것이 내 25년 결혼 생활의 끝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삶의 조각들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세요.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